엄마, 할머니 치매 걸렸다고 하면 요양원 보낼 수 있어? 당연하지. 의사들은 가족 말만 믿거든. 그럼 이 집은 우리 거야. 미숙은 충격에 빠졌다. 남편 사망 후 외롭다는 딸의 말에 속아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 그동안 손녀 유학비 5천만 원, 딸의 사업자금 1억을 대줬는데. 안녕하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억짜리 아파트 5층 112호에는 세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정미숙.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었죠. 남편을 잃은 지 2년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쓸쓸하기만 했어요. 42살의 딸 지혜. 그녀는 2년 전 어머니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미숙은 딸의 말에 감동했어요. 역시 내 딸이야.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다니.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죠. 19살의 손녀 서연. 명문대 재학 중인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예뻐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렇게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오늘도 미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식탁을 차렸습니다. 딸과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그리고 갓 지은 밥. 4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부지런함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아침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미소를 보며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쇼핑 갈 건데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서연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지갑을 열어 50만 원을 꺼냈어요. 이거 쓰고 모자라면 말해라. 손녀의 환한 미소가 미숙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난 2년간 미숙이 딸 가족에게 지원한 돈은 상당했습니다. 서연이의 해외 어학 연수비로 5천만 원을 줬어요. 딸 지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1억 원을 선뜻 내놨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딸의 그 말이 미숙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 집은 미숙과 남편이 30년 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3억 원 주고 샀던 아파트는 이제 20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게다가 은행에는 3억 원의 예금도 있었죠. 퇴직 교사로서 받는 연금은 월 300만 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미숙은 가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지혜에게 갈 거야.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겠지. 아직 난 건강하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갔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유일한 취미였죠.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그어나갈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엔 외식할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혼자 저녁 먹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딸과 손녀가 외출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미숙 혼자만 남았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적막감.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미숙은 남편과 찍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 보기엔 어때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딸과 손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였죠.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일상이 계속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한 법이죠. 바로 오늘 밤 정미숙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죠. 밤 11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딸과 손녀가 돌아온 거였어요.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온 거죠. 새벽 2시. 미숙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셔야겠어.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딸 지혜와 손녀 서연이었죠.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낼 거야?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냉정한 음성이었습니다. 미숙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이어진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용히 말해.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해야지. 지혜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미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쫓아낸다고. 나를. 엄마, 그럼 나 그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2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데. 페라리쯤이야 껌이지. 지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출 것 같았어요. 20억짜리 집? 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가 거부하면 어떡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진단받으면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요. 미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치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자식들이 치매라고 우기면 의사도 그런 줄 안대. 내가 알아봤어.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진짜 똑똑해. 서연이 감탄했어요. 둘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6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자식에게, 손주에게 당하는 배신이라니. 엄마, 요양원은 어디로 보낼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제일 싼 데로. 어차피 할머니 연금으로 내는 거니까.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해. 지혜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연금이 300만 원인데 우리한테 100만 원씩 남네.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지. 게다가 예금 3억도 있잖아. 그것까지 합치면 우린 완전 대박이야. 지혜의 목소리엔 욕심이 가득했어요. 미숙은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거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이랑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엄마, 그런데 할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서연이 걱정했어요. 걱정 마.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착한 딸, 착한 손녀인 줄 알고 계셔. 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아. 할머니 완전 순진하셨어.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잖아. 서연도 동조했어요.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거지.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용? 미숙은 그 단어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사랑으로 다 해준 건데. 딸을 사랑해서 손녀를 아껴서 했던 건데. 그게 이용당한 거였어? 엄마, 근데 외삼촌은 뭐래? 서연이 물었습니다. 외삼촌? 미숙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들 준호 얘기인가? 준호는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는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할 거야. 어차피 오빠는 멀리 있어서 신경 안 쓰니까. 지혜가 말했어요. 그럼 이 집도 우리만 갖는 거네? 서연이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지. 반반 나눌 생각 없어.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숙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거든요. 딸의 목소리, 손녀의 목소리. 그 냉정함, 그 잔인함을. 미숙은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소리내어 울면 들킬 테니까.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사 월급 아껴가며 딸 교육시켰어요. 결혼할 때도 아낌없이 지원했죠. 손녀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이란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인가요? 요양원에 쫓겨나는 게, 치매 환자로 몰리는 게, 재산을 빼앗기는 게. 미숙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그때 미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68년을 살아온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순 없어.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당당하게 맞서기로. 새벽 5시. 미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아침 산책을 나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아침 6시. 미숙은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진정해. 티내면 안 돼. 7시 30분.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미숙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어젯밤 그 냉정한 목소리의 주인이 맞나?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죠. 그래, 잘 잤니? 서연도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 뭐예요? 미역국이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손녀의 밝은 미소를 보며 미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거짓말쟁이였구나. 식사 시간 내내 미숙은 관찰했습니다. 딸과 손녀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어요.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갈 건데 카드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여기. 마음껏 써라. 고마워요, 엄마. 지혜가 카드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오늘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하는데. 서연이 수줍게 말했어요. 미숙은 현금 30만 원을 꺼내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고 모자라면 말해라. 서연은 할머니 목을 껴안았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사랑해요. 사랑해?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만요. 내가 사랑하는 건 나 아니잖니. 내 돈이지. 내 집이지. 하지만 겉으로는 웃어 보였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오전 10시. 딸과 손녀가 외출했습니다. 넓은 집에 미숙 혼자만 남았어요.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지혜의 방으로 향했죠. 방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시아버지 치매 증상 관찰 일지.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0월 5일 같은 질문 4번 반복. 10월 7일 약 먹는 것 깜빡함. 10월 10일 오늘 날짜 헷갈려함.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숙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날짜까지 적어가며 거짓 기록을 만들었다니. 미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요양원 안내 책자가 3권이나 있었습니다. 각각 빨간 펜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죠. 효사랑 요양원 월 210만 원, 거리 가까움. 평안 요양원 월 230만 원, 시설 보통. 희망 요양원 월 250만 원, 시설 좋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제일 싼 곳으로 결정.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니까.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니까. 미숙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네. 내 딸이. 내 손녀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 했거든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이미 반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피후견인 정미숙 68세, 치매 의심. 후견인 김지혜, 딸. 재산 목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20억, 예금 3억, 연금 월 300만 원. 미숙은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니까. 내 무기니까.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지혜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최근 날짜를 펼쳐봤죠. 10월 12일.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 처음엔 양심에 찔렸다. 하지만 20억이야. 20억. 이 돈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서연이도 유학 보낼 수 있고 나도 사업 확장할 수 있어.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미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양심에 찔렸다고. 그래 놓고 결국 돈을 택했구나. 나보다 돈이 중요했구나. 화장대 서랍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치매 진단받기. 2단계 후견인 신청하기. 3단계 요양원 입소시키기. 4단계 부동산 명의 변경하기. 5단계 예금 인출하기.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빈틈없이 짜여 있었어요. 미숙은 이 수첩도 사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요. 시계를 보니 낮 12시였습니다. 딸과 손녀가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숙은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30여 장 찍혀 있었죠. 이걸로 충분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 오후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래, 쇼핑 잘했니? 네, 좋은 거 많이 샀어요. 지혜가 쇼핑백을 들어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친구 선물 샀어요. 서연도 기뻐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잘했네. 점심 먹었니? 아직이요. 엄마가 해주실 거죠? 지혜가 당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미숙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딸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죠. 그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미숙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난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드디어. 저도 봤어요. 할머니가 약 드시는 것도 잊으셨어요.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둘이 미리 짠 듯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하단 말이야. 미숙은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가보자는 거예요. 지혜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미숙은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정상이란 걸 증명해주지. 이틀 후 금요일 오후 2시. 미숙은 딸과 손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지혜와 서연은 계속 수군거렸어요. 미숙은 못 들은 척했지만 모두 들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서연이 작게 물었어요. 관찰 일지 보여드리고 증상 그대로 말하면 돼. 집에서 깜빡깜빡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정미숙 보호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3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죠. 어르신,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의사가 미숙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미숙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가족분들은 어떤 증상을 보셨나요? 의사가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세요. 여기 관찰 일지 가져왔습니다. 의사는 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질문 반복, 날짜, 개념 없음, 약 복용 깜빡임.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어제도 같은 말을 5번이나 하셨어요.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가스불 끄는 것도 자주 잊으시고요. 지혜가 덧붙였어요. 의사는 미숙을 봤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미숙은 정확히 답했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93, 86, 79, 72. 미숙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인지 능력은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또래보다 우수하십니다. 그 말에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괜찮아 보이셔도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매일 보는데 확실히 이상해요. 서연도 거들었어요. 의사는 다시 일지를 봤습니다. 이상하네요. 환자분 상태와 기록이 전혀 다른데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수면 부족은 아니신가요? 의사가 미숙에게 물었어요. 그때 미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며칠 후에 한 번 더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더 관찰해보고 싶어서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혜가 큰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체크하세요? 저희가 더 잘 알죠.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지혜가 의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오시죠. 경과를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지혜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숙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어. 차 안에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오자니요. 뭐가 문제니?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랬어. 미숙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미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린 쪽지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또 다른 쪽지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짓으로 치매 만들어 재산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도와주세요. 정미숙.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가면 이 쪽지를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차리기를, 도와주시기를. 미숙은 간절히 바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병원에서 실패한 것이 불만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지혜가 따지듯 물었어요. 뭐가? 미숙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있냐고? 미숙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을 모르는 척하네. 아니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랬어. 미숙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 미숙은 또다시 지혜의 방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냥 고집이 센 거야. 지혜가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어떡해? 다음 주에 다시 가면 의사가 또 정상이라고 하면? 서연이 걱정했어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 거야. 이웃들한테도 증언받고.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웃들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어요. 좋아. 해봐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방으로 돌아온 미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내일부터 실행할 계획이 적힌 노트.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미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복수 계획. 1단계 부동산 매각 준비. 2단계 예금 정리. 3단계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4단계 이사 준비. 5단계 완벽한 탈출. 미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나를 속였듯이 나도 너희를 속일 거야. 그리고 너희가 노리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토요일 아침 8시. 미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거든요. 지혜와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미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도곡역 근처에 있는 곳이었죠. 사장은 미숙이 23년 전 가르쳤던 제자 김태우였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태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우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있어.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말씀하세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태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집 좀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 일주일 안에 가능하겠니? 미숙이 물었어요. 선생님 댁이요? 도곡동 그 아파트요? 태우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요즘 그 단지는 나오는 족족 팔려요. 시세가 20억인데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매물로 내놔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태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이유가 좀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지금은 비밀로 해줘야 해. 미숙은 진지하게 부탁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이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인이 집에 있다고 하지 마. 비어있는 집처럼 보여줘. 미숙의 당부에 태우는 의아해했지만 따랐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은행 도곡동 지점. 미숙은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예금 전액 해지하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전액이요? 3억 원이신데요. 네, 맞아요. 전부 다요.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이 지점 말고 다른 곳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하십니다. 어느 지점으로 하시겠어요? 수원 지점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좌는 제 가족도 모르게 해주세요. 미숙이 부탁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도 바꾸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 계좌로 다음 달부터 입금될 거예요. 미숙은 꼼꼼히 서류를 작성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니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미숙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검색했습니다. 수원시 8달구.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들을 봤어요. 20평대, 가격은 4억 원 정도.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깨끗하고 채광도 좋았어요. 미숙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매물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시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미숙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숙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평소처럼 말이죠. 딸과 손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낮 12시 30분이었습니다. 지혜와 서연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산책하고 마트 갔다 왔어. 점심 뭐 먹고 싶니? 미숙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원 가서 집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자. 그리고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해. 지혜가 유럽 여행 간다고 했으니 그때가 적기야. 식사 중에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유럽 여행 가거든요. 열흘 동안 비울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미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괜찮지.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너희 재미있게 다녀와. 미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외롭지 않으실까봐 걱정했는데. 지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쓸쓸하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여행 잘 다녀와. 미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났습니다. 너희가 여행 가는 동안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너희가 돌아왔을 때는 텅 빈 집만 남아있을 거야. 오후 2시. 미숙은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렸어요. 8달구청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에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아파트는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실내가 나타났습니다. 20평이지만 구조가 좋아서 넓어 보였어요. 거실 방 2개, 주방, 욕실.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가 내려다 보였어요. 공원도 가까웠죠. 미숙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언제 계약 가능한가요?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은 거라 바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가격은 4억 원이죠?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살게요. 대출 없이요. 미숙의 말에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현금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잔금 치를 수 있어요. 정말이세요? 그럼 오늘 계약금만 주시면 됩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아침에 은행에서 미리 준비한 거였죠. 여기 계약금입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꺼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미숙은 새 집 열쇠를 손에 쥐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슴이 뛰었어요.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미숙은 할 일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업체에 연락하기, 화요일에는 짐 정리 시작하기, 수요일에는 이웃들에게 인사하기, 목요일에는 마지막 점검, 금요일에는 이사.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지혜 가족이 공항으로 떠나는 순간부터 움직일 거예요. 오후 2시에 이사 트럭이 오기로 했죠. 5시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지혜가 물었어요. 복지관 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왔어. 미숙은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오래 나가 계셨네요. 밥은요? 아직이야. 지금 할게. 미숙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돼. 그날 밤 미숙은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예금 정리, 새집 계약. 모두 완료됐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져갈 물건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책 몇 권, 사진 앨범, 남편의 유품 몇 가지. 4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미숙은 생각했어요. 가구, 가전제품, 식기들. 모두 새 주인에게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새 집에 다 있으니까 필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물 관심 있는 사람 있니?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선생님. 벌써 3팀이나 받습니다. 내일 계약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미숙은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는구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숙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당당하게 살아.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내가 끝까지 해낼게요. 드디어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죠. 아침 6시.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집에서 만드는 마지막 식사. 이상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시에 지혜와 서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들뜬 표정이었어요. 여행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었죠. 엄마, 오늘 출발이에요. 지혜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조심히 가고. 미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열흘 동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너희 여행 잘 다녀와. 미숙은 손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마지막이 될 스킨십이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지혜가 당부했어요. 알았어. 너희나 재미있게 놀다 와. 미숙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오전 9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지혜와 서연이 짐을 들고 나갔어요. 엄마, 저희 잘 다녀올게요. 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서연도 인사했어요. 미숙은 현관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잘 가. 조심히 다녀와. 택시가 멀어져 갔어요. 코너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보이지 않자 미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15분. 이사업체가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죠. 5시간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미숙은 먼저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야, 나야. 매물 어떻게 됐니?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어제 계약 완료됐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말? 잔금은 언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현금 구매자라 빠르게 진행됐어요. 잘했어. 정말 고마워.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잔금 20억이 월요일에 입금될 예정인데 확인 부탁해요. 직원이 확인해 주었어요. 네, 고객님. 월요일 오전 10시에 입금 예정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미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계절별로 몇 벌씩만 챙겼죠.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한 장 한 장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남편의 유품도 챙겼습니다. 시계, 만년필, 안경. 많지 않았지만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이것들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저 소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저 식탁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었고. 하지만 이젠 떠나야 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두고 싶었거든요.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사업체였어요. 2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짐이 이게 다예요? 한 남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미숙은 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다른 남자가 궁금해했어요. 여행 갔어. 돌아오면 알게 될 거야. 미숙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짐을 싣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적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다 실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안녕, 내 집. 40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젠 작별이야. 오후 2시.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미숙도 함께 탔어요. 수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도곡동을 벗어나며 미숙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오후 3시 30분. 수원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짐을 내리는데 20분 정도 걸렸어요. 미숙은 이사비를 지불하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 텅 비어 있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미숙은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사진을 펼쳐놨어요. 남편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야. 어때요? 저녁 6시.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아무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욕실이 마음에 들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도곡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여보세요. 5층 112호 정미숙입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소장님,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혹시 제 딸이 저를 찾으러 오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소장이 놀랐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부탁이에요.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해드릴게요. 그 다음 이웃 김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저 미숙이에요. 아니, 미숙 씨. 무슨 일이야? 제가 이사 갔어요. 갑자기. 왜? 미숙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과 손녀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 치매로 만들려 했던 일, 재산을 노렸던 일, 모두 다요. 세상에, 그런 일이. 김 여사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집을 팔고 떠난 거예요. 잘했어. 그런 자식들한테 집 주면 안 되지. 여사님, 부탁이 있어요. 만약 제 딸이 저를 찾으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당연하지. 걱정 마. 내가 다른 이웃들한테도 말해둘게. 고마워요. 다음으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김민수 교수님 계세요? 잠시만요. 곧 교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 정미숙입니다. 일주일 전에 진료받았던. 아, 어르신. 기억해요. 다음 주에 재진료 예정이시죠? 네, 그런데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숙은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 교수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진료실에 쪽지를 떨어뜨린 거 혹시 보셨나요? 아, 그 쪽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진료를 권한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스스로를 지키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예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태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선생님, 새 주인이 내일 집 보러 온대요. 열쇠 어떻게 할까요? 관리사무소에 맡겨둬. 내가 연락해 놓을게. 미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밤 10시. 미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 집, 새 침대, 새 이불. 모든 게 낯설었지만 편안했어요. 눈을 감으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지혜와 서연이 파리에 도착할 거예요. 일주일 후면 돌아올 거고. 그때 그들은 알게 되겠죠. 집이 사라졌다는 걸. 엄마가 떠났다는 걸.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평화롭게 지낼 거야. 새로운 동네를 구경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당당하게 맞선 거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숙은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지켜봐 주세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열흘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수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새로운 이웃들도 사귀었습니다. 특히 옆집 이영숙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는 것도 같았습니다. 미숙 씨, 여기 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네요. 미숙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연락 안 오세요? 영숙이 궁금해했죠. 곧 연락 올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요. 미숙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스마트폰 달력을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지혜와 서연이 귀국하는 날이었죠. 인천공항에 밤 11시에 도착한다고 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데 1시간. 자정쯤 집에 도착하겠네. 미숙은 계산했어요. 그때 모든 게 드러나겠지. 집이 팔렸다는 것.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 금요일 낮. 미숙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딸이고 손녀니까요. 저녁 6시. 미숙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먹었어요. 미숙 씨,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운데 괜찮으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미숙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영숙의 따뜻한 말에 미숙은 고마웠습니다. 밤 10시. 미숙은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죠. 11시. 지혜와 서연이 공항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짐을 찾고 택시를 타고 있겠죠.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정.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에 가까웠죠.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미숙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행 재미있었니? 엄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집이 왜 없어요? 지혜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팔았어. 20억에. 미숙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뭐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왜 상의해?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지혜가 울상이 됐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살 곳 마련했어.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미숙은 거절했습니다. 엄마, 제발이에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미숙은 단호했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미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아, 내가 원했던 페라리는 못 사게 됐구나. 미안하다. 미숙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것도, 20억짜리 집 노린 것도. 미숙은 쌓아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들킨 걸 알았던 거죠. 엄마, 저희가... 지혜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가 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관찰 일지도 작성하고 요양원도 알아보고.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어요. 다 봤어. 내 방에 있던 서류들, 요양원 책자들, 후견인 신청서, 다 사진 찍어뒀어. 미숙은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혜가 울먼저 빌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회. 미숙은 냉소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 기회 생각했니? 제발이에요, 엄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너희 친정은?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 미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요양원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거 나도 알아. 같이 공모한 거지. 미숙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내 친정어머니가 한 말까지.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니까 제일 싼 곳으로 보내자던 거. 미숙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탄로난 거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미숙은 단호했어요. 너희는 내 딸이고 손녀지만 나를 배신했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엄마, 그래도 저희 가족인데. 지혜가 매달렸습니다. 가족? 가족이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해?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재산 빼앗으려 하고.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 저희 정말... 서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할머니를 쫓아내고 페라리 사는 게 꿈이었지? 이제 그 꿈은 이루지 못해. 할머니, 그건 제가 철없어서. 서연이 변명했어요. 철없어서? 19이면 다 아는 나이야. 옳고 그른 것 정도는 알잖니. 미숙은 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혜가 절규했어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이제라도?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켰으니까 이제라도 잘하겠다는 거야? 만약 내가 몰랐으면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겠지?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엄마,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지혜가 애원했어요. 모텔이라도 가. 당장은.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돈은 있니? 없으면 카드라도 쓰고.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 너희는 이미 선택했어. 돈을 택했잖아. 엄마보다 20억을 선택한 거야. 미숙은 핵심을 찔렀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혜가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일기장에 다 써있더라. 20억이면 인생이 바뀐다고. 미숙은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어요. 미숙은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말할지.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안 돼.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너희도 나도. 그동안 각자 생각해봐. 그럼 저희 연락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 하지 마. 내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할게. 미숙은 말했어요. 엄마. 지혜가 한 번 더 불렀지만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그래도 딸이고 손녀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한 거야. 당당하게 맞선 거야. 그날 밤 미숙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건 필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수원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미숙은 새 집에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죠. 눈 덮인 길을 걸으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미숙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영숙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는 이웃이었죠. 영숙 씨도 좋은 아침. 오늘은 눈이 참 예쁘네요.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숙이 물었어요. 잘 지내요. 정말 편하네요. 미숙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연락 왔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와요. 하지만 아직은 만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혜에게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죠. 미숙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미숙은 그 문자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서예반, 노래교실, 요가 수업. 바쁘게 지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특히 같은 서예반의 박철호 할아버지와 친해졌습니다. 71살의 전직 교사였어요. 미숙과 비슷한 점이 많았죠. 정 선생님, 글씨가 참 좋으시네요. 철호가 칭찬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필력이 대단하세요. 미숙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철호가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딸과 손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철호가 눈치챘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미숙은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죠. 미숙 씨,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문을 열자 영숙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젊은 여자가 와서 미숙 씨를 찾아요. 딸분 같던데요.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혜가 찾아온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미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아직은 이른가? 만나보세요. 언제까지 피할 순 없잖아요. 영숙이 조언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려갈게요. 1층 로비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미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미숙의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찾아왔니?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냈어요. 한참 걸렸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미숙은 냉정하게 물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미숙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건강하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난 잘 지내. 보다시피.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서연이랑 같이요. 지혜가 말했어요. 일자리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동안 편하게 살려다 보니 일할 데가 없네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이건 지혜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한 짓이 소문났거든요. 다들 저를 피해요. 당연한 거죠. 엄마는요? 미숙이 물었어요. 친정어머니 말이에요.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연락 안 해요.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업자득이야. 미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엄마를 만나러 왔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들었어. 미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지혜가 돌아서려 했어요. 잠깐. 미숙이 불렀습니다. 네. 지혜가 돌아봤어요. 미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지혜가 놀랐습니다. 당장 급한 거 해결해.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해. 미숙은 말했어요. 고시원은 너무 열악하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고. 엄마. 정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야.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최소한의 도움일 뿐이야.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지혜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달라질게요. 제대로 살게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그래야지.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니? 네. 힘들어하긴 하지만 알바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지혜가 답했어요. 공부는? 휴학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내년에 복학하려고 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순 없어. 서연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알아요. 당연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가봐. 미숙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네. 엄마 건강하세요. 지혜가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죠. 미숙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용서하면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20억. 원래 예금 3억. 새집 구입 4억을 빼고 19억이 남았어요. 이자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었죠. 연금 300만 원까지 합치면 월 600만 원.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여유로웠어요. 미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돈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영숙과 함께요.
사흘 동안 느긋하게 쉬다 올 계획이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서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권유한 거였죠. 미숙은 설렜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봄이 오면 유럽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어요. 이제는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저녁이 됐습니다. 미숙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식사 후 영숙이 놀러 왔습니다. 미숙 씨, 딸분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땠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용서하실 거예요? 영숙이 물었죠. 아직은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쉽게 용서하면 진정한 반성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리려고요. 미숙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이기도 했죠. 이제 미숙은 알았습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이 돌아가고 미숙은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스마트폰에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 할머니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사랑해요. 미숙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숙 자신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화, 자신의 인생.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보기에 어때요? 바람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은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죠. 진짜 자유를 찾은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웃었습니다. 68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 당당한 삶, 행복한 삶. 그렇게 정미숙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